외양간의 마른 암소. 옛날 어느 시골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돈이 생기는 일이면 뭐든지 하였지요. 심지어 자기 집 빈 외양간도 그냥 빌려주지 않고 돈을 받았어요. 하루는 낯선 사람이 부자 영감을 찾아왔지요. 저는 이웃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 암소가 한 마리 있는데 넣어둘 외양간이 없어서 그러니 영감님의 빈 외양간을 며칠 동안만 빌려주십시오. 빌려드리지요. 대신에 돈을 내셔야 합니다. 부자 영감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말하였어요. 세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요? 한 달에 일흔 양은 내야 합니다. 일흔 양이라면 좀 비싼데요. 암소 주인은 잠시 머뭇거리는 듯 하였어요. 일흔 양을 못 내면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자 영감은 으름장을 놓았지요. 영감마님, 비싸긴 하지만 세를 내지요. 낯선 주인은 잠시 후 가죽만 남은 비쩍 마른 암소를 끌고 왔어요. 부자 영감은 이웃에 사는 낯선 사람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답니다. 이상도 하지. 도대체 일을 하는 걸 못 보았으니. 암소 주인은 낮에는 빈둥빈둥 놀고 밤에도 쿨쿨 잠을 잤어요. 그런데도 옷 입는 것, 먹는 것은 다른 부자들보다 더 좋아하였지요. 혹시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닐까? 우리 집 재산을 노리고 일부러 이사 온 것이 아닐까 말이야. 부자 영감은 가슴이 철렁하였어요. 부자 영감은 암소 주인의 집으로 가려고 밖으로 나왔답니다. 그때 마침 암소가 있는 외양간에서 불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부자 영감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외양간으로 가보았지요. 소야, 소야, 금돈을 낳아라. 암소 주인이 외양간에 있는 소 등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툭! 잠시 후 암소는 똥을 쌌답니다. 주인은 암소의 똥 무더기를 헤집어 금돈을 꺼내었지요. 주인은 금돈에 묻은 것을 닦아 호주머니에 넣었어요. 착하다. 정말 착해. 금돈 낳는 우리 착한 소야. 암소 주인은 암소 등을 어루만져 주고는 외양간을 나가버렸어요. 부자 영감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먼. 소가 금돈을 낳다니. 그 다음 날도 틀림없이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았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소를 가질 수가 있을까? 부자 영감은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두 눈으로 금돈을 낳는 마른 암소를 보았으니 자꾸만 금돈이 아른거렸지요. 어느 날 밤 암소 주인이 다녀간 후 부자 영감은 제일 살찐 소를 마른 암소와 바꾸어 놓았어요. 다음 날 마른 암소 주인이 달려왔지요. 여보시오, 당신은 외양간을 세주는 척 하더니 내 소를 훔쳤소. 왜 남의 집 금덩어리 같은 귀한 소를 감추었소? 얼른 원님한테 갑시다. 암소 주인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답니다. 부자 영감은 원님한테 가자는 말에 겁이 덜컥 났답니다. 이것 보시오. 정말 미안하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터이니 용서해 주시오. 부자 영감은 암소 주인 앞에서 쩔쩔 매었어요. 그렇다면 5,000양을 내놓으시오. 5,000양? 부자 영감은 입을 떡 벌렸답니다. 싫다면 원님한테 갑시다.
당신이 암소를 훔친 걸 알면 그보다 더한 벌을 내리실 테니까 말이오. 암소 주인은 부자 영감에게 겁을 주었어요. 알았어. 원하는 대로 주겠소.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5,000냥을 주었답니다. 암소 주인은 5,000냥을 받은 후 살찐 소까지 끌고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암소 주인이 떠난 뒤부터 마른 암소는 금돈을 낳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아 죽고 말았지요. 몇 년 뒤 부자 영감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가게 되었어요. 마침 한양에서는 금돈 낳는 소 때문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지요. 부자 영감은 옛날 생각이 나서 재판을 구경하였어요. 농부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사또를 향해 말하였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사람이 쇠똥 속에서 금돈을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른 암소하고 저희 집 살찐 소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생사람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몰래 저희 집 암소와 자기 집 살찐 소를 바꿔놓은 도둑입니다. 농부 곁에 서 있던 암소 주인도 큰 소리를 쳤지요. 그렇다면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다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 사또가 궁금해서 물었답니다. 사실 제가 외양간에 금돈을 떨어뜨렸는데 그것을 쇠똥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마른 암소가 금돈을 낳는 줄 알고 엉뚱한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부자 영감은 얼른 암소 주인을 보았어요. 몇 년 전에 외양간을 세주고 5,000냥을 빼앗아 갔던 바로 그 마른 암소의 주인이었어요. 부자 영감은 어이가 없어 헛기침만 하였답니다. 국물작작 귀신. 옛날에 어느 농부가 대릴 사위를 얻었답니다. 그런데 함께 살아보니 사위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지요. 어리석고 둔한 데다 일하기를 싫어하고 음식만 탐했던 것이랍니다. 사위는 농사일이 한창 바쁜 철에도 논밭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지요. 텅 빈 집에서 혼자 낮잠을 자거나 술이나 얻어먹으려고 주막을 들락거리기 일쑤였어요. 장인은 이런 사위가 몹시 못마땅하였지요. 당장이라도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지만 딸 때문에 참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사위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다가 섹시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국수가 먹고 싶소. 국수 좀 해주시오. 응? 오늘 밤에는 안 돼요. 부엉이 소리가 나지 않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오? 이 집에서는 아무 때나 국수를 해먹지 않나? 아니요. 뒤뜰에 있는 오동나무에서 밤에 부엉이 소리가 나야 국수를 해먹는다니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 집안의 풍습입니다. 사위는 색시의 말을 듣고 생각하였어요. 국수 먹기 어렵지가 않겠군. 까짓것 내가 부엉이 소리를 내지 뭐. 사위는 뒷간을 가는 척하고 방에서 나와 뒤뜰로 향했답니다. 그곳에는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사위는 얼른 오동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에서 내려다보니 장인 장모의 방이 보였답니다.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사위는 그 방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부엉이 소리, 부엉이 소리. 장인이 이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와 오동나무를 올려다보았어요. 사위가 나무 위에 있었지요. 자네 잠도 안 자고 나무 위에서 뭐 하는가? 어서 내려오게.
장인의 재촉에 사위는 할 수 없이 나무에서 내려왔답니다. 방으로 돌아온 사위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상한 일이네. 마누라 말대로 부엉이 소리를 냈는데 어째서 국수를 해먹지 않지? 색시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답니다. 당신도 참, 부엉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부엉이는 부엉부엉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이야? 진작에 가르쳐주지. 사위는 반색을 하며 뒤뜰로 가서 오동나무로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부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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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엉. 장인이 이부자리 속에서 말하였어요. 당신도 들었지? 부엉이가 울고 있어. 그렇네요. 국수를 해 먹어야겠어요. 장모는 한밤중에 국수를 삶았답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불러 다 같이 국수를 먹었지요. 사위는 소원대로 국수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튿날 밤에도 사위는 국수가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뒷뜰에 있는 오동나무 위에 올라가 부엉이 소리를 내었답니다. 장인이 장모에게 말하였어요. 부엉이가 또 우는군. 국수를 해 먹어야겠소. 장모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부엉이 소리가 좀 이상해요. 진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정말 그렇네. 이게 어찌된 일이지? 장인은 방에서 나와 오동나무를 올려다 보았어요. 사위가 나무 위에서 부엉부엉 외치고 있었지요. 누가 부엉이 소리를 내나 했더니 역시 사위였구먼. 내가 쳐다보는 줄도 모르고 목이 쉬어라 외치는 꼴 좀 보게. 그렇게 국수가 먹고 싶나? 하여간 일은 안 하면서 먹는 것만 지독하게 밝힌다니까. 장인은 사위가 얄미워 다음날 새벽까지 부엉부엉 소리치게 내버려 두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인은 국수가 몹시 먹고 싶었지요. 그래서 부엌에 들러 장모에게 부탁하였어요. 국수 좀 끓여주시구려. 장모 옆에는 색시도 있었지요. 그런데 장인은 사위가 얄미워 국수를 먹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사위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답니다. 자네 이웃 마을로 심부름 좀 다녀오게. 장인은 사위가 없을 때 국수를 먹을 참이었어요. 사위가 집을 나설 때 색시가 쫓아와서 말하였지요. 국수를 드시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심부름을 다녀오면 날이 어두워져 있을 거예요. 그때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말고 울타리 밖 시궁창 옆으로 오세요. 제가 국수를 갖다 드릴게요. 사위는 장인 심부름을 다녀올 사람이 아니었어요. 날이 저물 때까지 마을 밖을 헤매고 다녔지요. 그러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집의 울타리 밖 시궁창 옆으로 갔답니다. 얼마 뒤 색시가 나타났지요. 국수 한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있었어요. 국수 드세요. 집에 들어와서는 국수를 드셨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색시는 남편에게 당부를 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답니다. 얼마 만에 먹는 국수야. 국물이 뜨끈뜨끈하네. 사위는 눈 깜짝할 사이에 국수 한 그릇을 먹어 치웠답니다.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비웠어요. 그래도 먹은 것 같지 않은지 입맛만 다셨답니다. 이윽고 장모가 방에서 나왔지요. 장모는 뒷간으로 가려다가 어디선가 산짐승 소리가 들리자 발길을 멈추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호랑이라도 나타나면 어쩌지? 장모는 벌벌 떨었답니다. 뒷간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시궁창에 소변을 보았어요.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시궁창으로 오줌 흐르는 소리가 들리자 사위는 기쁜 표정을 지었답니다. 색시가 국수 국물을 보내주는 것이로구나. 그거라도 먹고 배를 채우라고 말이야. 사위는 시궁창을 거쳐 울타리 밖으로 흘러나오는 오줌을 국수 그릇에 받았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순식간에 넘쳐 흘렀지요. 이때 사위는 국수 국물을 그만 달라고 말한다는 것이 다급해져서 이렇게 외치고 말았답니다. 국물 작작! 국물 작작! 그리고는 국수 그릇에 담긴 오줌을 단숨에 마셔버렸어요. 산짐승 소리 때문에 겁에 질려있던 장모는 사위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답니다. 아이고, 국물 작작 귀신이네. 이렇게 부르짖고 기절해 버렸답니다. 염소치기 소녀와 금사과. 착한 아이 도눈이는 새어머니와 살았답니다. 도눈이의 아버지는 도눈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와 결혼하였어요.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큰딸은 눈이 하나, 작은 딸은 눈이 3개, 새어머니의 눈은 4개였지요. 얼른 보아도 새 모녀는 괴물 같았어요. 도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났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마저 안 계시면. 도눈이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실 때는 도눈이에게 친절했지만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내 눈을 부릅뜨며 구박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도눈이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슬펐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눈이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새어머니는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지요. 밤낮으로 두 눈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두 눈이는 새어머니와 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런데도 마음씨 착한 두 눈이는 불평하지 않았지요. 어느 날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불렀어요. 오늘부터 산에 가서 염소를 좀 치도록 해라. 어머니,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데요. 두 눈이는 겁이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뭐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게냐? 아니에요. 하겠어요. 도눈이는 무서웠지만 새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답니다. 도눈이는 염소 4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였지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혼자 앉아있으니 더욱 무섭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답니다. 도눈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염소 1마리가 도눈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답니다. 도눈 아가씨, 배고프지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세요. 고맙구나, 염소야. 사실 배가 몹시 고프단다.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도눈이는 배를 쓸어내리며 말하였어요.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깨어보니 그건 꿈이었답니다. 그럼 그렇지. 배가 고프니 별 이상한 꿈도 다 꾸는구나. 도눈이는 실망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순간
도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도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잠시 후 예쁜 아가씨로 변한 염소들이 밥상을 들고 왔답니다. 밥상 위에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 가득하였어요. 혹시 내가 꿈이 덜 깬 게 아닐까? 도눈이는 두 볼을 꼬집어 보았지요. 분명히 꿈은 아니었답니다. 배가 몹시 고팠던 도눈이는 밥상에 다가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이상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지요. 잘 먹었다. 이제 더 이상은 배가 불러 못 먹겠는걸. 도눈이가 음식에서 손을 떼며 말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기와집과 예쁜 아가씨들, 밥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도눈이는 풀밭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구나. 분명히 배는 부른데. 도눈이는 배를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풀밭에는 염소 4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답니다. 해가 지자 도눈이는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지요. 어째서 호랑이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돌아온 거야? 날마다 염소를 치다 보면 잡아먹힐 날이 있겠지? 새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도눈이에게 저녁을 주었답니다. 도눈아, 염소를 치느라 배가 몹시 고팠겠구나. 어서 밥을 먹어라. 새어머니는 능청스럽게 말하였어요. 어머니, 전 배고프지 않아요. 도눈이는 산에서 음식을 잔뜩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프지 않았답니다. 새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니? 내일은 큰딸을 보내 망을 보도록 해야겠어. 이튿날 도눈이는 어김없이 염소를 몰고 산으로 갔답니다. 큰언니도 도눈이의 뒤를 따라갔지요. 네가 혼자서 염소를 치니 얼마나 심심하겠니? 오늘은 내가 함께 있어주마. 도눈이는 큰언니가 이상했지만 심심하지 않아 좋았답니다. 한눈 언니, 힘들지요? 염소는 내가 볼 테니까 언니는 좀 자도록 해요. 도눈이의 말이 끝나자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언니가 잠들자 도눈이는 눈을 감고 어제 보았던 염소를 생각하였지요.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배가 몹시 고프단다. 어제처럼 밥을 좀 다오. 도눈이가 눈을 뜨자 이번에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앉아 있고 어제처럼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어요. 도눈이가 음식을 다 먹으면 거짓말처럼 집이 사라졌지요. 해가 서산에 기울자 도눈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한눈 언니를 깨웠답니다. 도눈이는 염소를 몰고 한눈 언니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얘야, 오늘 산에서 도눈이는 잘 지켜보았느냐? 새어머니는 한눈 언니의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큰딸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답니다. 저런, 기회를 놓쳤구나. 내일은 새눈이를 보내야겠다. 다음 날 아침 도눈이는 염소를 몰고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이번에는 새눈이 언니가 뒤따랐어요. 어제처럼 도눈이는 새눈이 언니를 자게 한 후 점심을 맛있게 먹었지요. 새어머니는 두 딸이 도눈이를 살피는데 실패하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결국 새어머니는 염소 4마리를 모두 죽여버렸어요. 불쌍한 염소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은 것 같구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니? 도눈이는 눈시울을 적시며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밤 꿈에 염소들이 나타났어요. 아가씨, 걱정 마세요. 새어머니가 저희들의 쓸개를 마당가에 버렸어요. 그 쓸개를 거두어 쌀이문 옆에 묻어주세요. 염소들아, 염소들아. 잠에서 깬 도눈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답니다. 염소의 말대로 마당에 염소들의 쓸개가 있었지요. 도눈이는 쓸개를 잘 담아 쌀이문 옆에 고이 묻어주었어요. 다음 날 쓸개를 묻은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랐답니다. 사과나무는 금방 열매를 맺었지요. 그것도 빛깔이 고운 금사과였어요.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왕자가 사과나무를 보았답니다. 여봐라, 저 집에 처음 보는 사과가 있구나. 어서 가서 사과 몇 개를 따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어요. 왕자님, 이상하게도 사과가 잘 따지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봐라, 너희들 집에 열린 사과이니 너희들이 한번 따보도록 해라. 왕자의 명령에 한눈이가 먼저 따보았지요. 역시 사과는 따지지 않았답니다. 다음에는 새눈이가 따보았어요. 여전히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새어머니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어요. 아무리 힘을 주어 따보았지만 따지지 않았답니다. 마지막으로 도눈이가 사과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내가 과연 사과를 딸 수 있을까? 도눈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지요. 도눈이는 손을 뻗어 사과를 잡고 비틀었어요. 사과는 예상 외로 쉽게 따졌답니다. 도눈이도 신기하여 사과를 몇 개 뚝뚝 따서 왕자에게 주었어요. 왕자는 도눈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눈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답니다. 얼마 후 도눈이는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답니다. 옷을 벗어준 스님. 어느 해 겨울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하늘과 땅이 꽁꽁 얼어붙는 듯한 강추위였지요. 정수 스님은 하루 일을 마치고 부지런히 분황사 절로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수 스님은 먼 마을을 헤매며 불공을 들이고 시주를 받았지요. 그러나 스님의 바랑 속에는 몇 움큼의 보리쌀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스님은 이것으로 오늘 저녁 끼니를 끓여야 하였지요. 추위에 시달리다 못해 턱이 다 덜덜 떨려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으며 정수 스님은 걸음을 재촉해 걷고 있었어요. 분황사 절까지 가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어두워서야 도착할 만큼 아직 멀었답니다. 마하반야 마라 밀다 심경. 추위와 피로를 잊기 위해 스님은 열심히 연보를 외며 걸음을 재촉하였어요. 그때 스님이 문득 걸음을 멈추었지요. 어디선가 곧 숨이 넘어갈 듯한 갸냘픈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수 스님이 귀를 쫑긋 세워 주위를 둘러보니 어느 집 흙담 아래 헌 누더기 같은 것이 웅크리고 누워 있었답니다.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곳은 바로 그 누더기 속이었어요. 놀라서 달려간 정수 스님은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지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연부를 외웠답니다. 그것은 누더기가 아니었어요. 누더기를 걸친 동양아치 여자가
길가에서 갓난애를 낳아놓고 추위와 굶주림을 못 이겨 쓰러져 있었지요. 정수 스님은 재빨리 바랑을 벗어 그 여자의 머리맡에 놓아주었어요. 여기 보리쌀이 조금 들어있습니다. 어디 가서 죽이라도 끓여 잡수시오. 하고 정수 스님은 그곳을 떠났어요. 내가 지금 가진 것은 그것뿐이다. 정수 스님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몇 걸음 가지 않아 정수 스님은 벼란간 발이 땅에 얼어붙은 듯 멍하니 서버렸지요. 정말 내가 가진 것은 그것뿐인가?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곤거림이 들려오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정수 스님은 다시 그 동양아치 여자에게 되돌아갔어요. 그리고는 입고 있던 단벌 옷을 모두 벗어주었지요. 그런데도 정수 스님은 조금도 추운 줄을 몰랐답니다. 조금 전 옷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도 떨리던 몸이 발가숭이가 되자 오히려 더운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섬에 남겨진 두 남녀의 원혼. 예전에는 성황당이 없는 마을이 거의 없었답니다. 성황당은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요, 마을 주민들의 길흉 화복을 치성드리는 장소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섬은 울릉도와 독도입니다. 울릉도는 행정구획상으로 경상북도에 속해 있으며 불규칙한 오각형 모양의 화산도로서 포항에서 배를 타고 동북쪽으로 9시간쯤 걸리는 곳에 외로이 떠 있지요. 이 울릉도에는 880m가 넘는 성인봉이 있고 주민들이 약간의 농사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산업이 없답니다. 그러나 오징어, 고등어, 전복 등의 주요한 어업 근로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섬이랍니다. 또 울릉도는 절해 고도인 탓에 애틋하고 쓸쓸한 전설이 곳곳의 명승지와 절경에 두루 남아있지요. 그 중에서도 서면 태아리에 있는 성황당 전설은 대표적인 전설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육지에 사는 한 쌍의 남녀가 이 섬에 표류하여 정착해 살다가 이곳 토신의 장난으로 끝끝내 무트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물귀신이 되었다는 전설이에요. 절의 고도에서는 토신도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심통을 부린 것이리라. 그러나 끝내 육지로 되돌아가지 못한 한 쌍의 원기는 더욱 불쌍했으며 성황당은 그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었답니다. 어허, 물결이 흥을 돋우는구나. 홍채야, 뱃노래라도 부르려무나. 배는 이미 육지를 꽤 떠나 있었어요. 안무사 김인우는 흥이 도도해졌지요. 강원도 삼척을 떠나 해변을 순찰하기 위해 나선 백길이었어요. 그는 병사 5명과 기생까지 배에 태워 뱃놀이하는 기분으로 선유를 하고 있었지요. 배 안에는 술과 안주가 푸짐했으며 순풍에 돛을 올린 배는 동해의 푸른 물을 시원스레 가르면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때는 조선 초기인 태종 임금 때로 강원도 안무사로 있는 김인우가 왜구의 침입이 심한 해변을 순찰하러 나온 것이었어요. 사또, 저는 배 타는 것을 겁냈었는데 이렇게 나와보니 정말 좋군요. 따라오길 잘했습니다. 자, 저기 있는 병사들에게도 모두 술을 부어주어라. 한번 마음껏 놀아보도록 하자. 한참 술잔이 오고 간 후 안무사는 대취에서 골아떨어졌으며 기생과 병사들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였어요.
이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남쪽으로부터 모진 바람이 불어왔지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데 태풍이 올 것 같아. 먼저 정신을 차린 병사가 허겁지겁 다른 병사를 깨워서 뱃머리를 돌리려고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 있었어요. 바람은 곧 태풍으로 변했고 잔잔하던 바다는 일시에 성난 짐승처럼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집어삼킬 듯 덤벼들었지요. 돛대가 부러진다. 돛을 내려라. 물을 퍼내라. 배가 가라앉는다. 안무사도 사색유된 채 병사들을 호령했으나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답니다. 바로 앞에 육지를 두고서도 돛대가 부러지고 집채 같은 파도가 밀려오니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배는 성난 바다 위에서 나뭇잎처럼 맥없이 흔들리며 육지와는 반대편으로 자꾸 떠내려갔어요. 밤이 되어도 천둥 번개와 함께 비는 계속 매섭게 내렸답니다.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 망망한 바다 위에서 파도가 덮치고 태풍에 핥히면서 배는 자꾸 어디론가 떠밀려 갔어요. 이튿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었고 바다는 잔잔하였어요. 안무사를 비롯해 병사와 기생들이 탄 돛담배는 찢어진 걸레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요. 태풍에 시달리고 지친 그들은 모두 정신없이 배창에 쓰러져 있었어요. 표류한 사람들에게 조용한 바다란 태풍 속의 바다만큼이나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답니다. 이렇게 또 하루가 흘렀어요. 물도 양식도 떨어지고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바다뿐이었지요. 모두가 기진맥진한 채 떠가는 배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갈매기가 난다. 한 병사의 외침에 모두 몸을 억지로 일으켰어요. 갈매기가 있다면 틀림없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는 것이지요. 흙 냄새도 은은히 풍겨오는 것 같았답니다. 육지다. 저기 육지가 보인다. 안무사가 손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과연 수평선 끝에서 검은색의 산이 드러났답니다. 배는 조류에 떠밀리며 한참 만에야 그 육지에 다다랐고 모두들 살았다는 기쁨에 힘이 솟아났어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육지가 아니라 온통 용암으로 뒤덮인 섬이었으며 사람도 없는 무인도 같았답니다. 모두 맥이 빠져서 바닷가에 주저앉았어요. 이 섬이 바로 우산도라고 불리던 지금의 울릉도였지요. 울릉도는 원래 여진족 유민이 이 섬에 흘러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우산국이라 불렀었답니다. 그러다가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 장군이 원정하여 우산국을 함락시켰으며 고려 때로 넘어와서도 이곳 주민들은 왕께 토산물을 조공으로 바쳤답니다. 그러나 왜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주민들이 차츰 섬을 떠났고 나라에서도 주민들을 분산시키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섬은 점점 무인도로 변해갔으며 그러다가 조선 왕조 때는 아예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가 되어버렸어요. 안무사를 비롯한 병사들은 기진맥진한 몸으로 섬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어디에도 인간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곳은 황토밭이었어요. 안무사는 문득 그 황토에서 구수한 흙냄새를 맡았답니다. 오랫동안 바다에서 시달렸기 때문에 아직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속이 메스꺼웠는데 흙냄새를 맡으니 금방 차분히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이 흙이라도 먹어야 살 것 같구나. 한 병사가 황토를 한 줌 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병사가 미쳐버렸다고 생각했으나 뜻밖에도 병사는 맛있게 황토 흙을 먹는 것이었지요. 사또, 꼭 떡을 먹는 것 같은 맛이 납니다. 한번 잡숴 보십시오. 설마 하며 안무사도 흙을 조금 떼어 입에 넣어 보았더니 정말 맛이 있었어요. 안무사가 먹자 다른 사람들도 서로 다투어 황토 흙을 집어먹었어요. 그들은 모두 허기진 배를 이 황토로 채웠답니다. 황토에서는 모두 9가지 맛이 났어요. 떡맛, 고기맛, 채소맛 같은 별별 맛이 다 나는 흙이었지요. 그래서 서면 태아리에서는 이 흙을 가리켜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황토구미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황토 흙으로 허기진 배를 채운 안무사 일행은 모두 잔뜩 지친 데다가 식곤증이 밀려와 깊은 잠에 빠졌지요. 얼마나 잤을까? 안무사의 꿈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길다란 지팡이를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안무사를 똑바로 가리키며 말했답니다. 나는 이곳 성인봉의 산신령인데 그대들의 정상이 딱해서 먹을 것을 대접했노라. 이제 시장기는 풀렸느냐? 아이고, 신령님의 은덕이었군요. 감사하옵니다. 안무사는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아서 산신령에게 감사를 드린 후 다시 애원하였어요. 그러나 이렇게 황토 흙만 먹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니옵니까? 저희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길은 없겠습니까? 돌아가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도 나의 정을 들어줘야만 한다. 무엇입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말고요. 말씀만 하십시오. 반드시 시키는 대로 하겠느냐? 산신령은 다시 한번 다짐을 하였어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어서 방도를 일러 주옵소서. 노인은 한 손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말하였어요. 저기 해가 지는 쪽으로 배를 저어가라. 그리로 가면 그대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령님께서 저희에게 분부하실 것은 무엇이옵니까? 안무사가 머리를 조아리며 물었으나 노인의 청은 뜻밖이었어요. 너희 일행 중에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을 이 섬에 남겨놓도록 하라. 예, 남자와 여자를 1명씩 남기라고요? 그렇다.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모두가 물귀신을 면치 못할 것이니 명심하거라. 말을 마치자 노인은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고 안무사는 노인을 소리쳐 부르다가 자기 소리에 놀라 잠을 깨었어요. 아무래도 방금 꾼 꿈은 꿈이라기엔 너무 확실한 신령님의 계시 같았지요. 안무사는 곧 병사들과 기생들을 깨워 일으키며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병사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용기 100배에서 찢어진 돛폭을 손질하고 돛대를 다시 이어 떠날 준비에 열중하였지요. 병사들이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안무사는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답니다.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이 가리킨 대로 한다면 틀림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그렇다면 산신령이 내놓은 조건도 들어줘야 했답니다. 남녀 한 사람씩을 이 섬에 남겨두어야 된다는 건 말이지요. 남자는 자기의 부하 중 한 사람일 테고 여자는 자기가 정을 준 기생 홍채가 남아야 할 것이었어요. 그러나 차마 어떻게 그들을 이 절의 고도에 남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더구나 망망대해에서 함께 태풍에 시달리며 파도를 헤쳐나온 처지가 아니었던가. 안무사는 고민했으나 해답이 없었답니다. 사또, 완전히 손질이 끝났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떠날 수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안무사에게 와서 떠나기를 재촉하였어요. 그래, 이왕 길을 알았으니 이대로 떠나버리자. 설마 산신령이 바다까지야 쫓아오겠는가? 마침내 안무사는 혼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아무 말 없이 일행을 모두 배에 태웠어요. 배는 해가 뜨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가득 안고 순조롭게 떠났답니다. 안무사는 점점 조그맣게 바라다 보이는 섬을 쳐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결국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없이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병사들도 기생들도 살아서 돌아간다는 기쁨으로 모두들 싱글벙글 하고 있었지요. 어느덧 섬은 수평선 아래로 자취를 감추었고 배는 순조롭게 서쪽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 한쪽을 뒤덮고 다시 온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면서 내성병력이 바다를 뒤흔들었어요. 아이쿠, 하늘이 노하셨나 보다. 겁이 난 한 병사가 무심결에 한 말이었지만 안무사는 정말 산신령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인가 싶어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답니다. 모진 바람이 배전을 때렸어요. 조금 전까지도 알맞게 불어주던 동풍이 싹 거치고 무서운 태풍이 서쪽으로부터 불어닥쳤답니다. 태풍에 밀려 배는 이제까지 나아가던 곳과는 반대 방향으로 밀려가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온 밤을 파도와 태풍에 시달려야 했지요. 이튿날 날이 새고 보니 배는 전날 떠났던 바로 그 험한 모래밭의 자초에 있었어요. 천신만고의 고생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답니다. 이것은 산신령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배가 마치 메어놓은 줄에 이끌려 다시 되돌아오듯이 섬으로 들어왔으니 안무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안무사는 이제 속절없이 모두 죽었다고 생각하며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였지요. 그런데 안무사의 꿈에 다시 그 산신령 노인이 나타났어요. 노인은 잔뜩 화가 나서 턱수염까지 덜덜 떨며 안무사를 꾸짖었지요. 어찌하여 약속을 어겼느냐? 네 놈을 다시 이곳에 불렀으니 말해보거라. 신령님, 차마 함께 고생한 부하들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사옵니다. 오냐, 네 놈이 정 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겠다면 나도 더는 상관하지 않겠다. 모두 이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노인은 곧 떠나려고 하였어요. 안무사는 황급히 노인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무릎 꿇고 애원하였지요. 신령님, 다시는 약속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어찌하면 저희들이 살아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너희를 용서해 줄 것이니 내일 동이 트면 해가 뜬 반대쪽으로 배를 몰고 나가라.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남자와 여자를 한 명씩 남겨놓고 가야 한다. 만일 이번에도 어긴다면 배는 여지없이 침몰될 것이고 너희는 모두 물속의 고기밥이 될 것이니라. 노인은 호통을 친 뒤 또 자취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튿날 아침 배는 다시 손질을 마치고 섬을 떠나야 했지요. 안무사는 또다시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이런 문제는 누구와 의논할 수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런 섬에 남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지요. 아니, 오히려 누구를 이곳에 남으라고 명령한다면 자기를 죽이고서라도 필사적으로 배를 타고 떠나려 할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모두를 데려가자니 이번엔 필경 몽땅 떼죽음을 당할 것이었답니다. 드디어 안무사는 굳게 작정하였어요. 모두 희생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을 희생시켜 남은 사람을 살려야겠다고 말이지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어서 떠나십시다. 병사들과 기생은 다시 떠나기를 재촉하였어요. 안무사는 배에 올라가 갑자기 기생과 한 병사에게 지시하였지요. 참, 얘들아, 내가 어젯밤에 잔자리에다가 갓을 놓고 왔구나. 둘이 빨리 가서 갖고 오너라. 원, 죽을 고비에서도 양반의 채통은 지켜야 하나 보군. 명령을 받은 병사는 혼자 씁쓸히 웃으며 기생 홍채와 함께 갓을 가지러 갔답니다. 두 사람이 배에서 멀어지자 안무사는 곧 출항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병사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 했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 빨리 배를 띄워라. 그들은 이 섬에서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곳 산신령의 노여움을 받은 것이다. 안무사는 병사들에게 두 사람을 남겨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였어요. 다만 그 이유를 산신령의 외로움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부정한 짓을 해서 노여움을 샀다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두 남녀가 안무사의 갓을 갖고 배가 있던 장소로 돌아와 보니 배는 이미 바다 멀리 나간 뒤였어요.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으나 배는 들은 척도 않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지요. 배 위에서 이 참상을 지켜보던 안무사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괴로웠답니다. 산신령에게 두 사람을 제물로 바친 탓일까? 배는 순조로운 항해 끝에 다음 날 강원도 삼척 부근에 당도할 수 있었어요. 안무사는 두 사람이 풍랑으로 바다에 빠졌다고 관가에 보고하였지요. 다음 해 안무사는 다시 해변을 순찰하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두 남녀가 꿈속에 나타나곤 하여 안무사는 다시 그 섬을 들러보기로 한 것이었답니다. 인솔한 병사들과 함께 섬에 내려보니 무심한 갈매기만 우짖을 뿐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행여나 그 두 남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싶은 생각에 안무사는 섬 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요. 그때 한 병사가 소리쳤어요. 저 골짜기 아래에 사람이 있다. 안무사는 곧 그리로 뛰어갔답니다. 병사와 기생이 꼭 껴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었어요. 안무사는 너무나 기뻐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잡아 흔들며 소리를 질렀지요. 아이고, 자네들이 살아있었구먼. 이제야 내가 속죄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병사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순간 두 사람의 모습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두 사람이 입고 있던 옷만이 덩그러니 남았답니다. 그들은 이미 죽었으나 다만 그들의 옷만이 마치 안무사에게 원한을 표시하듯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이지요. 그대들을 내가 죽였다. 내가 살기 위해 그대들을 죽여버렸구나.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죽어야 했을꼬. 안무사는 그 자리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그리고 외롭게 죽어간 두 남녀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그 자리에 사당을 짓고 그들의 유품인 옷을 사당에 모셨지요. 그 후 이 섬에는 다시 육지 사람들이 많이 옮겨와서 살게 되었어요.
새로 이주해 온 사람들은 이 애절한 이야기를 듣고는 해마다 4월 초하루가 되면 이 섬에서 숨진 한 쌍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남녀의 옷 한 벌씩을 성황당에 걸어놓고 성대한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어요. 아직도 태하리 마을에는 이 풍습이 남아있다고 한답니다. 힘으로 왕이 된 세조. 세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왕이 되었답니다. 그러나 문종은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온 걸 느낀 문종은 김종서와 황보인을 불렀답니다. 어린 세자를 두고 눈을 감으려니 걱정이 앞서오. 세자를 도울 어미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미 세상에 없으니 12살의 여린 세자 혼자 어찌 이 나라를 감당하겠소. 믿을 사람이라고는 대신들 뿐이니 세자를 잘 부탁하오.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어린 단종이 조선의 왕이 되었답니다. 문종의 유언대로 김종서와 황보인은 단종을 도와 나란 일을 처리하였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무척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이었지요. 왕실 가문을 무시하고 신하들끼리 정치를 해먹다니 나라꼴 한번 잘 돌아가는군. 진짜 왕족이 나서야겠어. 수양대군은 왕이 되려는 욕심을 품고 자기 편이 될 사람들을 모았어요. 권람과 신숙주, 한명회, 홍윤성 등 글 잘 쓰고 꽤 많고 힘센 사람들을 곁에 두었지요. 무엇보다도 왕을 감싸고 있는 김종서부터 없애야 해. 기회를 노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늦은 밤 수양대군은 무사들을 이끌고 김종서의 집으로 갔답니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행동을 미심쩍게 생각해온 터라 조심스럽게 수양대군을 맞이하였어요. 제가 다른 정승댁에 가던 길인데 관모에 달린 뿔이 떨어져 늦었지만 이렇게 들렀소. 관모 하나만 빌려주시오. 김종서는 마음을 놓으며 아들 김순규에게 일렀답니다. 들어가서 관모를 가져다 대군께 드리거라. 김순규가 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순간 달빛에 비친 수양대군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지요. 수양대군의 뒤를 지키고 있던 무사들이 품 안에서 쇠몽둥이를 꺼내 김종서를 내리쳤어요. 그들은 김순규의 목숨마저 빼앗은 뒤 재빨리 궁궐로 향하였답니다. 전하, 김종서와 황보인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 하여 제가 처치하고 오는 길입니다. 제가 남은 역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양대군은 단종을 거짓으로 설득한 뒤 모든 신하를 궁궐로 모이게 하였지요. 밤늦게 허둥지둥 궁궐로 불려온 신하들은 대궐 문 앞을 지키고 있는 한명회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였어요. 한명회는 신하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모조리 죽이도록 하였답니다. 이제 조선의 수양대군에게 맞설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단종은 떠밀리듯 왕의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넘겨주었어요. 조선은 피비린내를 풍기며 세조의 시대를 맞이했답니다.